전해드린 대로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광주에 도착한 전우원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받아주시고 좋은 의도를 고려를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그 소중한 기회 주신 만큼 정말 실수 안 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부터라도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 처음이잖아요. 손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광주에 가서 사죄를 하는 것인데 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흔히 하는 말로 전두환 일가에서 처음 나온 사죄의 뜻이니까 의미가를 많이들 부여하고 싶어 하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첫째는 저 전우원 씨가 이른바 전두환 일가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전우원 씨의 큰아버지 전재국, 아버지 전재용, 삼촌 전재만 씨, 고모 전효선 씨가 살아있는 근데 손자 때에서 갑자기 저렇게 하는 게 전 씨 일가를 대표할 수 자격이 있냐 문제. 두 번째는 저 진정성, 본인은 전우원 씨는 저기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며칠 전 3월 17일 그러니까 한 2주일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하면서 마약을 흡입해서 환각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이 생방송됐던 저분이 또 입국하자마자 서울경찰은 마약수사대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나왔던 저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대목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자, 그래도 이 5월 단체에서는 전우원 씨의 사과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좀 보듬어 주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진정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표성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부인과 아들이 다 생존해 있기 때문에 손자로 이렇게 세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진정성 문제는 유튜브 생방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성을 시비를 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심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돼 있는 상태도 항상 24시간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마약 간이 검사를 하긴 했지만 간이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아직은 안 나타난 거이기도 하고 일단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백들은 진정성이 있고 정신이 매우 온전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성을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과 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서 격세로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18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 씨 가족들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정호영 씨 등등이 있지만 노 씨 가족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 단체에서는 전 씨의 광주행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보다도 손자가 더 낫다. 겁도 날 텐데 이렇게 광주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사죄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죄를 통렬하게 사죄하겠다고 광주를 찾아오는 그 마음 매우 이쁘고
용기 있다. 그 용기를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고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자, 이 5월 단체들이 일제히 뭐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사실 그동안 보수 단체 아니면 보수 정당에서 뭐 대선을 앞두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5.18 묘역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왕왕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반대의 입장을 하고 좀 약간 배척을 했었던 단체들이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사과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자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시 일가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는 희생자 유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저렇게 나타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거는 뭐 저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뭐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뭐 이게 그러면 뭐가 결국 5.18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이 뭐였죠? 마지막 남은 의문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일선 부대장들 부대장들의 자위권 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위로부터 정말 전두환 또는 정호영 씨로부터 명령이 있었는지는 안 밝혀졌고 그 대표적인 게 헬기 사격 문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완벽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다. 그러니까 이 전우원 씨의 사과 행보와 진상규명과는 연결되지는 않으나 5.18 관련 단체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는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5.18 진상규명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손자 사과 부분은 진상규명과는 직접 관련은 없겠죠.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뭐 아무 권한도 없고 완전히 어린아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시청자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진행 과정을 받긴 받겠지만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집안에서 흘러다니던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결정적 증언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친인척이나 가족이나 직계 중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딱 손자지만 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하나의 단서라도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결정적 증거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우원 씨의 이번 행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에 나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와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노재현 씨의 목소리,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라도 나서서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던 일,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이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뭐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예,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뭐 광주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무역도 찾고 유가족이나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녀들 혹은 손자들이 이게 사죄의 모습을 나선다는 것,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일단 전두환, 노태우 두 집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두 사람의 기질과 기질 차이가 낳은 그런 결과 같다. 또 하나는 노재현 하시면 하더라도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아마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화해와 치유와 화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저는
그거는 우리 정부의 우리의 현대사의 방향과는 노재현 씨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5.18이라는 게 결국은 예를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면서 광주에서 그날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신군부가 자기들의 집권 시나리오상 필요에 의해서 과잉 진압하면서 일어난 무장 항쟁이다. 이런 취지로 현대사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면 노재현 변호사의 저 부분은 뭐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보수청에서는 마지막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저항선 하나가 이런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뭐 탈취해서 무장투쟁, 그럼 무장 저항이 벌어진 부분. 또 하나는 광주교도소 습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면서도 그 투쟁 양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드는 데만 남아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점이 오히려 5.18을 둘러싼 합일된 적어도 국민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뭐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보수계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와 신군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역사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부분도 기억해 줘야 돼요. 예. 자,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두 가족이 전 씨 가족과 노 씨 가족이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 건 맞고요. 특히 전 씨 가족은 추징금 문제를 입으로는 다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추징금을 빠져나가는 아주 굉장히 미꾸라지적, 악질적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뭔지는 모르는 막대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즐기는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예. 아주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죠. 특히 시공사라는 정말로 막강한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계의 행태나 업계를 바꿀 정도의 그 권력을 행사를 했고 미술품을 은닉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현금이 묻혀 있을 거라는 루머가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돈이 많은 사람들의 나쁜 행태를 아들들이 보여주는 데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전 씨 가족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에 사실은 손자가 그나마 조금 손자 구실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반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뭔가 좀 추징금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법적인 논리로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 게 맞아서 이 손자의 행태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이 뒷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달랐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갑작스러운 교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밖에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게 예를 들면 네. 갈등이 있었다는 등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이 정부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왜 혼자 헛발질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자적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이 관련해서 어제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일련의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성한 안보실장, 당시 안보실장에게 인사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김성한 그 실장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 TV조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어찌됐건 희망한 사항을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쪽으로 7번, 5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알고 비서관을 바꾸라고 했는데 아니 김성한 실장이 안 바꿨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보고 누락에 이제 지시 불이행이 될 터인데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다면 느낌이 오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서관이 두 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일찍 물러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 문제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계속 남아있다가 마지막까지 교체가 안 됐다가 바뀌었으니까 저 문제 아니겠냐. 이문희 외교비서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제가 찾아보니까 김성한 실장, 안보실장하고 같은 학교, 같은 과의 선후배 시간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대목은 좀 남아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부분이 남아요. 김일범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 의전 비서관은 비서실장 산하예요. 안보실장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안보실장 밑에 안보실 1차장이다. 이 대목은 오히려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김성한, 김태호 갈등설보다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김성한 안보실과 비서실, 김대기 실장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대목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이런 것이 전격적인 경질의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는 또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사를 앞두고요.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장관급 실장을 날리고 비서관을 날리고 누가 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TV조선 보도를 포함해서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들은 보면 대통령한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가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장관급을 날리고 비서관 둘을 날리고 더군다나 대사가 지금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은요.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은 인사를 끝나고 나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3월 말, 3월 초부터 시작된 이 인사 파동이 3월 말에 장관급을 날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후임 인선이 누가 봐도 후임 인선은 어느 쪽 사람인지를 외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내막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는 미국 내지는 G7 이렇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외교의 격은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정말 그 한 가지 또 계속해서 드는 의문 중 하나가 정말 문화행사 이 하나 때문에 비서관 둘, 안보실장 하나, 이 세 명이 교체가 되는 자 이런 게 이뤄질 수 있을까? 물론 뭐 그 안에서 뭐 지시 보고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문화행사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행사 이 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문화행사가 단순한 문화행사는 아니다. 첫째는 요청한 주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서 5차례, 7차례 정도를 국내에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실의 요청사항이 전달 안 되다 보면 그런 가벼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안보실장을 이렇게 교체할 정도 사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맞아요. 그러면 자 지시 불이행도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말은 안 하지만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아쇠만 됐을 뿐 뭐가 쌓인 게 있는 거 아니냐는 대목은 추측의 영역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앞으로 언론이나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파고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설명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